안녕하세요. 저는 38살 미혼 남자이고 조카 딸은 24살이고 이름은 수영입니다. 수영이는 형 부부의 자녀입니다. 형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11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14살 때 당시 25살이던 형 부부에게서 수영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기 따윈 시끄러울 뿐이라고 생각했던 바보 중에 바보였지만 수영이만은 뭐든지 귀여워 보이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버지는 고집이 세시고 말이 없으시고 화가 날 때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지만 첫 손녀가 되는 수영이에게는 가족 중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미소를 지으셔서 괜히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항상 수영이를 귀여워하며 함께 놀아줬습니다. 때는 수영이가 4살 때 제 어머니와 형수님의 어머니가 잇따라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2년 후에는 제 아버지께서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형수님의 아버지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영이는 6살에 조부모님을 여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형 가족과 함께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었는데 수영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며 울기 시작해서 저도 좀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이가 12살 되던 해에 그 사고가 났습니다. 형 가족이 타는 차가 트럭과 충돌하면서 형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형수님은 사흘간 의식불명 후에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수영이는 기적적으로 타박상만 입었고 수영이의 친척은 저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26살이던 저는 마침 일하던 곳이 망해서 백수 상태였습니다. 저 혼자서도 하루하루가 힘든 상태였기에 아동보호시설에 수영이를 맡기게 됐습니다. 그 후 운송회사에서 일하게 된 저는 매주 수영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설에 들어간 수영이는 사고의 정신적 영향이 컸던 것인지 자주 우울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만나러 가면 몹시 기뻐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해서 자주 보러 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효과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곧 수영이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는 시기에 시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영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저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를 당해서 부모나 친척을 만날 일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던 중 수영이는 항상 친척이 만나러 와서 즐거워했기에 다른 아이들에게 미움을 받아 왕따를 당한다는 거였죠. 시설 직원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수영이와 만나는 횟수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수영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 마지못해 납득을 했습니다. 수영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그러자 수영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은 내가 싫어졌어? 아빠도 엄마도 아무도 없는데 삼촌까지 사라지면 나는 외톨이가 될 거야. 그런 거 싫어. 게다가 여기 있는 것도 사실은 싫어 죽겠어. 만날 때는 항상 싱글벙글하고 이기적인 말도 하지 않던 수영이었지만 역시 감정을 많이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수영이를 보고 마음이 아파와 저도 울었습니다. 12살에 갑자기 부모님을 잃은 수영이가 단 1년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흐느끼며 울었는데 수영이가 평소 같으면 달라붙었을 텐데 이때는 저에게서 조금 떨어져 결코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계속 되새기던 것을 수영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삼촌이랑 같이 살래? 괜찮아? 삼촌한테 내가 방해되지 않아? 싫지 않아?
정말 좋은 거야? 12살 주제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삼촌이 수영이를 싫어할 리가 없잖아.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습니다. 수영이와 저는 울면서 동시에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나 작았고 이사할 돈도 없었던 저는 재취업할 때나 여러모로 신세를 지고 의지하고 있던 최 사장님께 이번 일도 상의했는데 다음날 더 넓은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아는 부동산에 말해서 바로 구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사장님과 집도 가까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수영이를 부탁해도 된다. 너 혼자서는 힘들 거야. 저는 고마워서 여러 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 사장님은 당시 48세셨는데 상당히 남자다운 우두머리 스타일이셨습니다. 사모님과 22살, 18살 두 딸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사정을 예전부터 알고 계셨지만 가족들에게는 이때 처음 설명을 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제 사정을 들으시고 언제든지 괜찮다며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셔서 정말 사장님 가족에게 여러 번 감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수영이와 정말 어색한 생활이었습니다. 서로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래도 수영이가 웃고 학교 얘기도 하고 사장님네 딸들과 놀러가고 했던 일을 즐겁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정말 이렇게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한참 지난 어느 날 밤에 수영이가 자고 있는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 가자 수영이는 떨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의 일을 꿈에서 본 거였습니다. 사고 순간은 충격이나 정신을 잃어서 기억은 못했지만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구출 직후에 엄마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엄마가 수영이를 불렀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수영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빠는? 수영이는 잘 모른 채 그냥 대답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엄마. 수영이 말을 듣고선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고 수영이는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 달에 한두 번씩 꿈에서 본다는데 얘기를 들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그런 날은 수영이가 안정된 후 푹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비명을 지르는 일이 더 있었고 제가 수영이가 잘 때 옆에 있어주고 반대로 수영이가 제가 자고 있는 방으로 와서 함께 잔 적도 있었습니다. 중2의 가을이었던가? 갑자기 크림 스프를 시중에 파는 게 아니라 손수 만드는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스프는 충분히 맛있었지만 수영이는 왠지 만족을 못하는 듯 했습니다. 스프 맛있네? 그냥 사 먹어도 되는데 계속 만드는 이유가 있어? 라고 물어보았지만 이유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모님과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형수님이 잘하는 요리가 크림 스프였던 것입니다. 몇 년 전 일이니까 맛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떻게든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스프는 계속됐지만 불평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어느 날 만든 스프는 기억에 남아있는 스프 맛과 가까웠는지 어때? 맛있어? 어때? 여러 번 끈질기게 묻길래 정말 맛있어서 유럽에서 먹는 맛이야 라고 대답하니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웃는 모습에 무심코 이제 엄마 스프 된 거야? 라고 물었는데 수영이 얼굴이 왠지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수영이는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에게 들었다고 얘기했고, 추억의 맛이잖아. 맛있게 잘 만들어져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니 생각지 못한 답을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삼촌. 삼촌 있는데 엄마 생각을 해서. 바보 같은 말을 왜 하냐고 하니 저한테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부모님 생각을 하면 제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은 수영이가 엄마나 아빠를 기억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엄마, 아빠를 생각했다고 해서 수영이를 쫓아낼 것 같아? 삼촌을 나쁜 사람처럼 만들지 마. 그런 걸로 미안해 하지 마. 앞으로 엄마 아빠 생각 실컷 해도 돼. 삼촌도 형과 형수님이 보고 싶고 생각이 나. 아마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혼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수영이가 울면서 사과했고 저도 사과하라고 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 후 크림 스프는 저희 집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스프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좀 애처롭습니다. 참고로 스프 일이 있기 전에는 수영이가 부모님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줄곧 참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부모님 얘기는 편하게 잘 했습니다. 수영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무렵에 저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사귀기 전에 우리 집 사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사귀기 시작하고 나서 몇 번인가 집에 초대해서 수영이와 함께 식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수영이도 친해져서 서로 연락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교제는 1년 정도 지속되었고 진심으로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수영이에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했고 찬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에게서 무서운 질문을 들었습니다. 나랑 수영이랑 어느 쪽이 더 중요해? 선택할 리가 없잖아. 머릿속으로 중얼거렸던 생각이 목소리에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또렷이 나왔습니다. 여자친구는 고개만 끄덕였고 그 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데이트를 계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틀 후에 전화로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해왔고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수영이에게 너무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해는 갔습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 또한 감정이 급속도로 식었기에 서로 쿨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쿨하지 못한 건 수영이었습니다. 저에게 짐이 된다고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건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계속 물어왔습니다. 진짜 이유는 절대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들켰습니다. 왜냐면 수영이가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영이는 제멋대로 전화해서 추궁을 했고 울면서 자기 때문에 미안하다고도 하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오히려 화도 냈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안 그래도 결혼 상대는 아닌 것 같아서 헤어지려고 했어. 개의치 마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 말은 안 했지만 수영이도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영이는 간호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한날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폰을 보며 희죽희죽 웃고 전화가 오면 일부러 밖에 나가서 통화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소개시켜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묘했습니다. 소개받은 남자는 22살 대학생이었고 사람이 좋을 것 같은 상냥한 얼굴에 다만 유도를 하고 있어서인지 체격이 매우 좋았습니다.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셋이서 맥주를 마셨고 어느 순간엔 사장님과 사모님도 함께 자리를 하셔서 정신없는 술자리가 되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수영이도 남자친구도 사장님 내외도 즐거워 보였고
그 후에도 수영이와 남자친구는 교제를 계속해 왔습니다. 수영이는 졸업 후 병원에서 근무했고 거처도 그 병원 기숙사로 옮겼습니다. 남자친구도 무사히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 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수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라고요. 수영이 남자친구는 반드시 수영이를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따님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덤덤한 척 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지는 상황에서 바보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나는 수영이 아버지가 아니야. 삼촌이야, 삼촌. 부모님은 따로 있다니까? 수영이는 화가 났는지 언성을 높이며 굳이 왜 그런 말을 해? 나에겐 삼촌은 또 다른 아빠야.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저는 결혼을 승낙해 주었고 눈물을 몰래 훔쳐 닦았습니다. 저번 주에 결혼식이었습니다. 수영이 손을 잡고 행진 연습할 때부터 눈물이 나는 걸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결혼식이 절정에 이를 무렵에 신부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뒤 사장님 식구네를 향해 언니들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고마워요. 아저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저에게 또 다른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벌써 울고 있었고 사모님은 싱글벙글 웃고 계셨습니다. 결혼식에는 형 부부와 수영이가 함께 찍었던 사진과 우리 부모님과 형수님 부모님 사진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수영이는 그 사진들을 향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저 어른이 됐어요. 만날 수 없는 것은 쓸쓸하지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저였습니다. 아빠가 12살에 나를 받아줬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알아? 제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을 텐데 항상 사랑으로 키워줬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를 꾸짖어 주었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 울어줬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아빠.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었는데 실제로는 통곡하면서 읽어서 제대로 읽지 못했고 나중에 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수영이에게는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솔직히 제대로 키울 자신 따위는 없었습니다. 형이 사고 날 때까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빈둥빈둥 놀던 편한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26살이 갑자기 12살을 키운다고 하면 거짓말처럼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착한 아이로 자라줬습니다. 최 사장님을 만난 것은 저에게도 수영이에게도 큰 복이었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란 것 같네요. 오늘 저녁에 딸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옵니다. 내일은 형 부부 묘소에 다 같이 인사드리러 다녀올까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접하고 오랜만에 눈물을 엄청 흘렸는데요. 사연자분께서도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이 어떠셨나요? 저처럼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댓글 또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아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32살의 회사원입니다. 아주 평범한 샐러리맨이죠. 아내는 27살의 직장인입니다. 아내도 평범합니다.
결혼하고 이제 곧 10개월이고 아직 신혼입니다. 아이는 없지만 슬슬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만남은 2년 전 한 사교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대충 몇 명의 여성들과 이야기하고 연락처도 교환하긴 했지만 흥도 안 나고 괜히 참가했나 싶은 생각으로 있었는데 지금의 제 아내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뭔가 피곤하네요. 이러면서 뭔가 다른 여자들처럼 투덜투덜한 분위기가 없어서 저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사교 모임에 참가하는 것은 몇 번째냐고 물어봐서 실은 얼마 전 여자친구에게 차여서 그냥 참가해봤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래요. 모임에 괜히 왔나봐요. 남자한테 질리네요. 자기도 그렇다고 하니 단숨에 거리가 좁혀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모임도 끝나고 아내랑 둘이서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몇 번인가 데이트를 했고 저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쪽 부모님은 아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외도로 이혼한 것 같았고 아내는 아버지와 함께 자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는 그 당시부터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꽤 많으셔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친딸처럼 키워준 아버지 친구 아주머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아내는 결혼 초부터 그 아주머니를 보살피러 들리곤 했습니다. 저는 몇 번 인사 겸 같이 갈까 했는데 아내가 별로 친척인 것도 아니고 약한 모습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뭐 확실히 완전 남인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시긴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내를 늘 혼자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절반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을 이렇게까지 돌봐줄 수 있는 아내는 정말 마음씨가 착하구나 나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제가 하고 있었고 아내의 내조도 최대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던 어느 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일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일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옷장 정리나 할까 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아주머니 집에 갈 때 가지고 가는 큰 가방이 옷장에 있었습니다. 무심코 가방을 들자 아내는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잔돈이 지갑에서 나와서 굴러다니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가방 안을 보니 지퍼백 같은 봉투에 열쇠 몇 개와 은색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반지 뒷면에는 기념일 같은 날짜와 K와 J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앞글자는 J가 맞았지만 저는 K가 아니었습니다. 기념일로 보이는 날짜는 저희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전일 거야 하며 또 뭐 없나 하고 가방을 뒤지다 보니 영수증이 나오더라고요. 집 근처 마트 영수증은 아니었는데 구매 목록에 연도 크림이 있었습니다. 연도 크림을 본 순간 남자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확증도 없어서 아직 아내에게는 이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전문가에게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저 말고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아내가 오늘 외박을 한다고 말을 전한 날,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평소와 같이 큰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참고로 아내는 항상 지하철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쫓아가는 걸 중단하고 며칠 뒤에 다시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린 장소는 영수증에 있던 그 마트였습니다. 내려서 간 곳은 마트 옆에 집. 그곳은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우체통 안을 보고 열쇠를 꺼내서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후 혼자서 그 집에 있는 차로 쇼핑을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밤이 되자 30대의 한 남성이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 조사를 계속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의심하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람 피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남자 집에 드나들었다면서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네, 그건 틀림없습니다만 수소문에서 알아보니 같이 산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정말 사모님과 혼인신고가 돼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논의해보죠. 저는 전문가로부터 그렇게 들은 이상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만약을 위해 다음날 주민센터에 확인하러 가봤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짐작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혼인 채로 있었습니다. 정말 설마 이런 일이 있다니 라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민센터에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슬렁어슬렁 겨우 귀가하여 전문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내가 외박을 한 날만 조사를 하고 있었기에 그 남자와 혼인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조사 결과를 들을 수 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네? 라며 억지 웃음을 지었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이거 정말 대단한 결혼 사기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복수해보지 않으실래요? 만약 마음이 있으시다면 믿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어느새 세상 잃은 듯 눈물을 흘리며 그러기로 했습니다. 저는 앞서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지만 또래에 비하면 연봉은 배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지만 참석했던 사교 모임도 남자는 연봉 커트라인이 있어서 저는 남자들 중에서 젊은 편이었습니다. 집도 마당 딸린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에 아내를 알기 전에 집을 이미 구입했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굴러 들어온 느낌이었죠. 혼인신고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전부터 제가 이날은 멀리 일을 갔다 와야 해서 바쁘다고 했었던 날을 콕 집어서 그날을 결혼기념일로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해서 혼인신고서 작성이랑 제출까지 모두 맡겼습니다. 결혼식은 아내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대신 반지를 호화롭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정말 비싼 걸로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감쪽같이 속아왔습니다. 저는 소개를 받아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숨겨진 계좌를 가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모아준 증거와는 별개로 제가 준 반지나 신혼여행 영수증 같은 것도 좋은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의 지시로 증거 수집을
일주일 정도 더 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고 있는 틈에 지갑을 열어서 은행 카드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모두 폰으로 촬영해 저장했습니다. 그 후 저는 장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고 결혼 사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까지 모두 준비가 될 때까지 근처 여관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님께서 준비가 다 되었다고 연락을 하셔서 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변호사와 함께 신고하러 갔습니다. 증거도 갖추어져 있어 경찰이 움직이는 것은 빨랐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내의 남편과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아내에게 속은 남자라고 말했더니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며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과해 왔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저도 이혼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남편도 아내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가 외박할 땐 편찮으신 아버지를 돌보러 가야 한다고 했고 낮에 돌아와서 집안일도 다 해놨습니다. 의심 같은 건 전혀 안 했습니다. 조사할 때 보고받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건강하게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은 나이가 많으시지만 비교적 건강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요즘 들어 기력이 많이 쇠하신 것 같다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돌봐주러 가야 한다고 해서 저는 장인어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마주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 보냈던 거였습니다. 라고 상황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아내에게 사용된 돈의 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할 것임을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은 마음 정리가 되면 다시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길로 약속을 잡고 있던 아내 아버지도 만나고 왔습니다. 차로 20분 정도면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의아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딸이 경찰서에 있다고 말했지만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를 보여드렸고 지금까지의 경위 등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결혼 반지를 맞춘 날 함께 기념으로 찍은 두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아내의 한박 웃음이 비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설마 내 딸이 게다가 자신을 써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며 격분을 하셨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한테도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도 부탁드리고 셋이서 구금 중인 아내를 접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는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졌는지 보기만 해도 초췌하고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아내는 기쁜 듯이 여보 와줬구나. 반가워. 이런 상황이 돼서 나도 너무 놀랐어. 이건 모두 존엄 망상이야. 하고 저를 가리키며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모든 걸 다 듣고 왔어.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전부 다 착각이야. 분명히 만나긴 했어. 하지만 일방적인 호의로 돈과 반지를 내게 준 거야. 말을 듣던 변호사가 그거 이상하네요. 당신의 계좌를 조사해보니 제 의뢰인 월급날이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셨죠?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제 의뢰인이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께서는 근무 중에 외출하지 않았다는 증거 또한 있고요. 뭐? 뭐야? 카드를 만들어줬으니까 그거 내 맘대로 써도 되는 거잖아. 아니죠.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아내라고 계속 속이고 돈을 챙긴 셈이죠.
그것도 걔 머리가 이상해서 멋대로 나를 아내로 착각한 거야. 아, 기분 나빠. 그것도 당신이 계속 속이고 있었다는 증거를 모두 갖춰놨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계속하자 아내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사랑해온 아내의 태도가 이렇게 급변해서 저를 욕하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분노의 감정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던 남편이 냉정하게 나한테도 생활비를 받아갔잖아. 도대체 뭐 하는데 그런 돈을 쓰고 있는 거야? 당신의 생활비는 우리 생활비로 사용했을 뿐이야. 변호사가 말한 돈은 난 아무것도 몰라. 결국 아내의 사과는 전혀 없었고 그저 부정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변명이나 거짓말을 늘어놓을 뿐이고 사과는 절대 안 하는구나. 정말 정 떨어진다. 이렇게 최악의 여자의 남편이었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 네가 책임을 제대로 지는지 지켜볼 거야. 나랑 이혼할 각오도 해야 할걸? 아니야 여보. 날 버리지 마. 그 후 경찰 조사에서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중생활의 스릴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둘 다 사랑했어요. 가능하다면 둘과 함께 생활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돈은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 사는데 거기에 다 썼습니다. 라고 결혼 사기죄를 인정하고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에게 위자료와 가져간 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왜? 벌금 냈잖아. 이미 헤어졌는데 아직도 나를 괴롭혀? 너 날 안 좋아했어? 이렇게 네가 무심한 사람인지 정말 몰랐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지금 당장 이혼할래? 네가 벌린 일 책임 안 질 거야? 라는 말을 듣고 황급히 제 요구를 승낙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쫓겨나는 것은 공포였을 겁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것은 잘해도 아내는 갚을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아버지께서 아는 사람을 통해 아내를 취직시키고 월급의 일부를 저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부탁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말이 다르잖아. 위자료랑 돈 변제하면 나랑 이혼 안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말했다는데 남편은 이혼할 때를 기다렸을 뿐이야. 그건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거지. 나는 너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내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다는데 변호사 비용이며 재판에 드는 비용들까지 모두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마침내 아내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결국 위자료 등은 아내 월급에서 압류로 계속 지급되었고 아내는 아버지의 감시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행동이 수상할 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일 겪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민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민이는 저와 같이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다녔는데 같은 동아리에 가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점점 친해져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와 민이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서울에 있는 모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사실 민이와 함께 서울에 함께 취직하고 싶었는데 민이는 대학원에 진학해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 필연적으로 장거리 연애가 됐습니다. 민이와는 정기적으로 만나긴 했습니다. 정기적으로라고 해도 역시 장거리니까 2주 내지 1개월 정도에 한 번씩 어떻게든 시간을 내는 게 한계였습니다.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피로가 쌓였고 회사가 쉬는 날이나 저에게 여유가 있을 때 저부터 미니를 만나러 가려고 했어요. 만나러 가서 학업에 열중인 미니에게 월급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미니네 집은 자기 학비는 자기가 벌어야 한다 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미니는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양립할 수 있었는데 대학원생이 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 할 틈도 없을 정도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1년 정도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어느 날 미니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있잖아, 실은 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고요? 미니는요? 미니는 무사한 거죠? 전화기 너머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니 아버지께서 엄청 우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무 당황스러웠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미니 아버지께서는 장난도 많이 치시고 농담도 잘 하시는 분이셨는데 늘 하는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에이, 오늘 4월 1일 만우절 장난이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울먹이면서 나는 딸에 대해서는 농담 같은 거 안 해. 미니가 며칠 전에 사고로 죽었어.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펑펑 우셨습니다. 엉엉 울면서 저한테 자세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미니가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에 신호 무시한 차가 들이닥쳤고 그래서 미니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구조를 받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손을 쓸 새도 없이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장례식은 조만간 가족끼리 치르기로 한다는데 미니가 죽었다는 충격으로 다른 말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딸을 많이 좋아해줘서 고마워. 자네 충격받았겠지만 이제 딸은 잊어버리고 살게. 이러면서 제 대답도 안 들으시고 막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어서 몇 번이나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저는 미니가 죽은 것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 미니가 살던 곳까지 갔다 왔습니다. 미니가 살던 집은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저는 미니야! 미니야! 이렇게 부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속 시끄럽게 두드르니 옆집에서 아저씨가 나와서 거기 시끄럽게 왜 계속 두드려요? 그 집에 이제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저는 의심이 사라지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진짜 미니가 죽었구나. 돌아올 때 저는 길에서 대성통곡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면 계속 멍해졌습니다. 넋이 나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 저는 충격으로 밥이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하고 밤에는 잠을 전혀 못 자는 상태가 한 달 이상 됐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였지만 일을 쉴 수가 없었기에 어떻게든 회사에 가긴 했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던 게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몸무게를 쟀는데 마지막에 쟀을 때보다 10kg 넘게 빠졌더라고요. 원래도 말랐었는데 10kg이나 빠지니까 이미 해골 상태였습니다. 당연하지만 의사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사귀던 사람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렇게 됐네요. 라고 전했더니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속 식사를 걸으면
환자분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환자분까지 목숨을 잃는다면 돌아가신 그녀가 화를 낼 거예요. 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심리 상담도 계속 받았습니다. 상담도 계속 받으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 반년 정도 만에 그럭저럭 일상생활은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동아리 회식한다는데 같이 안 갈래요? 저는 민희가 죽은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했었기에 후배랑 오랜만에 한잔하고자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식날 뭔지 모르겠지만 후배들이 아무도 저에게 말을 안 걸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를 보면 바로 말을 걸어온 후배들도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회피하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초대해준 후배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애한테 방금 들었는데 민희 씨와 헤어졌다는 거 정말이에요? 헤어졌다고 그래?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얼마 전에 여자친구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그러던데요? 그러고 보니 여자친구가 민희 씨한테 얘기를 들었다더라고요. 뭐? 잠깐만. 민희한테 들었다니? 그거 무슨 소리야? 민희는 교통사고로 죽었어. 사고? 무슨 소리예요? 제 여자친구랑 민희 씨가 얼마 전까지 같은 연구실에 있었는데 민희 씨한테 직접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던데요? 게다가 사귀면서 최악이었다고 말했대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후배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장거리 연애가 되자마자 제가 바람을 피우고 데이트를 할 때면 욕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하거나 일이 잘 안 된다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회사도 가지 않고 빌붙어서 게임만 하면서 공부하는 걸 계속 방해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후배들은 모두 이렇게 알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피하고 말도 안 걸었던 겁니다. 견딜 수 없었던 민희는 저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는데 제가 돌변해서 스토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실에 같이 있던 한 남자가 스토킹하는 저를 설득하여 스토킹하지 않도록 도와주어 이를 계기로 민희와 그 남자가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말을 들었다더라고요. 결론은 장거리 연애 시작한 지 2달 정도 만에 저랑 헤어진 걸로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후배의 말을 듣다가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바람? 빌붙어서 게임? 스토커? 회사 생활로 지쳐 평일엔 집에서 나갈 힘도 없었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민희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에 후배들은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희가 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이 오기 전까지 민희와 나눈 대화들, 같이 찍은 사진들, 돈을 이체해줬던 증거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며 납득을 시켰습니다. 그 후 저에게 소문들을 얘기해줬던 후배가 지인들에게 물어 민희에 대해 더 알아왔습니다. 민희는 연구실에서 만난 그 남자와 교제하자마자 대학원은 그만두고 6개월 전쯤 그놈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임신 중이라서 친정집에 가 있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생활비 아껴가며 한 달에 50만원씩 10개월 동안 주고 있었던 겁니다. 생활비 아낀다고 거지처럼 살았던 거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상황을 알게 된 후배가 500만원을 되찾자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와 함께 민희가 있는 친정집으로 가서 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후배를 데리고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 민희 집에 갔습니다. 인터폰을 울리자 민희 어머님께서 나왔습니다.
어머, 너무 오랜만이야. 미니와는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아, 혹시 미니 결혼 축하하려고 온 거야? 이 말을 들으니 미니 어머니께서는 저와 미니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저 사실은 미니에게 500만 원 정도 돈을 줬습니다. 그걸 돌려줄 수 없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올해 4월 이후에 갑자기 미니와 연락이 안 돼서요. 어떻게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고 후배와 상의한 결과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미니 어머니께서 저와 후배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가니 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온 걸 모르는지 TV를 보며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반년 만에 본 미니는 조금 통통해졌고 배도 커져 있었습니다. 정말 임신한 것 같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미니는 리모컨을 손에서 떨어뜨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니야, 오랜만이네? 건강해 보이니 다행이다. 미니는 동네방네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비명 좀 지르지 마. 소리 지르고 싶은 거 그거 나거든?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전화 왔었는데 살아있었구나. 게다가 임신도 했네? 미니는 비명을 멈추었고 어머니께서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하셔서 소문과 제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얘기를 듣던 미니는 얼굴이 토마토 마냥 새빨개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0만원씩 이체해줬던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보여드리자 엄마, 이거 아니야. 어쨌든 이거 아니야. 투덜투덜 말했지만 저와 후배, 어머니까지 모두 무시했습니다. 미니가 돈을 받고 있었던 게 사실인가 보네. 미니랑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해. 돈은 꼭 돌려주도록 할게. 가족끼리 얘기를 해볼 테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어머니께서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일단 저와 후배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몸싸움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을 했었는데 긴장이 풀리니 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미니 어머니께서 문자를 해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미니의 아버지가 연구실에 그 남자가 앞날도 창창하고 집안도 마음에 든다고 저와 헤어지고 그 남자랑 만나라며 저와 미니가 헤어질 수 있게 저를 설득시켜 주겠다고 미니에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저를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도록 소문을 퍼뜨리고 저에게 전화로 거짓말까지 한 거였습니다. 중요한 거 500만 원의 행방인데 그건 미니가 그놈이랑 데이트하며 다 써버렸다네요. 미니 어머니께서는 500만 원과 병원에 입원했던 돈까지 해서 600만 원으로 갚겠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 후에 미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까지 소문이 나버려서 아버지께서는 쪽팔린다며 일을 그만두시고 미니 어머니께서는 미니에게 600만 원을 모두 갚으라고 옥신각신하다 미니가 입금을 계속 거부하자 어머니께서 대신 6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동네 부끄럽다며 이사하려고 집을 내놨다는데 집이 안 나가니 쥐 죽은 듯 조용히 집에만 있고 미니는 그 남자랑 이혼한다는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